4월은 제가 대학생이 됐을 때인데 네. 저희 대학에 처음에 갔을 때는 4월은 그냥 4.19의 달이었죠. 4.19의 달. 그러니까 4.19 혁명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4.19 전후해서 수유리에 있는 4.19 묘지에 가서 그 형사들이 막 감시하는 그런 틈새를 타고 들어가서 참배하고 나오고 뭐 이런 게 주로 저한테 4월이었고요. 우리 민주주의가 여기 오기까지 이 발걸음을 지체하게 만들었던 헌법을 짓밟고 헌법을 위반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는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서 다른 시민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했던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엄청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집대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걸 사람들이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이고요. 굉장히 좋은 게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일반 예방 효과라는 거 있죠. 그 법률에서 왜 죄지은 사람을 처벌하냐 하면 그 사람이 다시는 잘못을 못 저지르게 하는 게 이제 특수 예방 효과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저렇게 저런 짓을 하면 저렇게 벌을 받는구나. 본보기.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 예방 효과가 있다 그러잖아요. 적어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넓게 퍼졌으면 좋겠어요. 되게 끔찍한 내용이 많거든요. 일종의 연쇄살인마에 대한 보고서 같은 그런 느낌이 많아요. 보다 보면 지금 우리가 판검사하고 이 대통령들을 보는데 이승만 대통령처럼 그냥 무더기 학살을 책임져야 될 사람도 있는가 하면 수많은 사법살인, 연쇄살인이에요. 정치적 연쇄살인. 이거에 진짜 앞장서서 협력한 자들이 우리 검찰과 법원에 널려 있거든요. 우리 역사에서 보면. 제가 지금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1975년 4월 9일 날 4월 8일 날은 긴급조치 4호 가지고 소위 인혁당 재건이 사건으로 8명이나 사형 선고를 하고 오후에 사형 선고하고 그 다음날 새벽 5시부터 8명을 30분 간격으로 사형장으로 끌고 가서 다 죽였습니다. 그거 다 한 사람들이 판사들이에요. 지금은 전부 재심 무죄 판결이 났지만 직접적으로 나서서 인권유린하는 자들은 중앙정보부 그다음에 그 국가안전기획부 옛날 독재 시절에 그다음에 보안사 이런 데잖아요. 그런 데들이 정말 일선에서 악행을 저지른 자들인데 뒤에서 자기 손에는 피 한 방울 안 묻히면서 사람을 죽인 데가 법원하고 검찰이죠. 안기부에서 보안사에서 당한 거는 잊어버릴 수가 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고문에 의해서 굴복했을 때 그 가진 게 뭐냐면 여기서 내가 비록 어쩔 수 없이 고문을 허위 자백을 했지만 법정에 가서 얘기하면 판사님은 들어주시겠죠. 그런데 그 판사가 사형 무기 고문 피해자가 나 이거 고문당해서 허위 자백한 거예요. 지금 고문 상처가 남아 있어요. 하는데 그냥 보자 해야지. 그 말을 제지시켰거든요. 아니 국가를 대신해서 법대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근데 그걸 뻔히 그러니까 쩔뚝쩔뚝하면서 들어오는데. 국가폭력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양승태고 뭐 조희대고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법부에 민복기를 응징 안 했기 때문에 양승태 조희대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양승태 대법원장은 아니 우리 민복기는 70년대 우리가 겪은 그 인혁당 사건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 민복기잖아. 민복기를 단죄를 그때 못했기 때문에 양승태가 판사 시절에 제주지법에서 그렇게 고문 피해자들한테 그거 못 본 척하면서 다 당신 유죄요 했는데 대법원장까지 했잖아요. 그 나중에 사법농단 일으키지 않습니까? 독재 정권 때 본인들의 세를 불리면서 무고한 시민과 피해자들에게 독재 정권이 하는 일을 세탁해 줬잖아요. 합법적으로 이거는 법원 판결 통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걸 나중에 단죄를 하나도 안 받고 지금도 승승장구하고요. 지금도 국정원 비밀 보고서 같은 거 다 무시하고 대법원까지 다 이화영 경기도 병화부지사 그 대북 송금 땅방울 그 건 가지고 유죄 선고를 했습니다. 10년 가까운 중형을 선고를 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뭐 조작 기소 그 청문회 하는데 그 국회의원들 소리 지르고 국힘당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남가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 이화영 씨가 그게 하느님 말씀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재심 무죄 나온 건 다 뭡니까? 언제 재심을 합니까?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그때 재심을 청구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생각은 없지만 두고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고 몰아가는 이 형태를 보면서 도대체 염치가 있는 건가 이걸 묻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화영 측위는 조작 기소라고 생각하십니까? 100% 조작입니다. 대법 판결 부정하시네요. 재심을 한다 그러면 재심은 그 시기에 우리가 법원 판결이 있은 이후에 사실관계가 달리 나타나면 재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는 조작 판결이 제가요 하나님의 심판처럼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나라 법원이 저는 사실 검찰도 나쁘지만 구글의 위치 확인 정보 같은 거 다 이제 물적 증거를 다 무시하고 그 이화영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 피고인들이 한 증언의 신뢰를 부여해서 신진우 부장판사 1심에서부터 했고요. 대법원까지 그냥 쭉 가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헌법의 형사재판 원리는 다 어디 갔냐 도대체. 이 우리나라의 형사법정에 기본 원칙이라는 게 죄형 법정조 이런 게 있기는 하냐. 그런 개탄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청문회에 불려 나와서 그걸 당하고 있는 검사들보다요. 그거를 다 받아주고 판결해준 판사들이 더
혐오스러워요. 쌍방울도 그리고 대장동도 이재명은 하나도 1도 없다. 김성태는 이재명이 뭐가 좋아서 뭔 빚을 줬어 그렇게 무리한 짓을 했겠는가. 실제로는 이제 이재명 잡으려고 시작은 했어요. 이화영, 김성태, 강용철 이 세 사람 중요한 인물이에요. 세미나를 하고 그 세미나가 잘 된 날은 연어도 먹고 회덮밥도 먹고 소주도 한잔하고. 근데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조작이죠. 조작이고 공문서이고 엄청난 범죄예요.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다 나오게 된 겁니다. 왜 당시에 이렇게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인지 누군가가 철저히 보고 또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박영수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기억이 전혀 없다. 네. 저는 대장동 건하면 가장 먼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대장동 건 사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400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이 땅에다가 예컨대 계약금을 걸고 그 증거로 근저당권 설정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또 부산저축은행이 부실 대출로 망가졌을 때 그때 이제 부실 대출이라든가 불법 대출에 대한 수사가 대검에서 중수부에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담당자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예, 그 당시 대검의 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예, 윤석열 씨잖아요. 윤석열 씨가 저축은행 모든 비리에 대해서 다 수사를 했으면서도 대장동 건만은 비켜나갑니다. 그 녹취록에 보면 가서 윤석열 씨를 만나서 뭐 커피 한잔 하고 오면 된다라든가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녹취록이 당시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 과장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이 불법 대출, 부실 대출 또 이게 커미션까지 들어간 대출 아니겠습니까? 부산저축은행 실질적인 오너의 친인척인 조우영한테 20억 돈을 줘서 이 천억이 넘는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대출을 받은 민간 사업자가 그걸로 비자금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썼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 윤석열이가 대검 중수부가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그 민간업자로부터 그 권리를 다시 뺏어서 저축은행 피해자 부산분들한테 돌려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거 수사를 해서 이 대장동 건으로 인한 민간업자들의 불법 수익을 그 당시 저축은행에 예금을 했던 피해자분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압류를 해갖고 그 불법 수익을 환수하겠다고 지금 그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도시개발공사 설립하면서 투입한 금액이 아마 1억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마저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어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이거를 공공개발하겠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분의 50%를 갖고 있어갖고 지금 그 수익을 갖다가 얻고 있는 그 구조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 그대로 했으면 그 수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다 얻어서 그걸 공공에 썼을 텐데 그때 당시 성남시 의회 다수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그거를 반대를 했고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결국에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서 결국 이 지경에 이끈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잘 알고 있는 국민의힘이 지금에 와서 마치 국민을 위한 척 7천억이 마치 뭐 대장동 업자들에게 다 돌아가는 척 포기한 척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고 저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분노마저 불러일으킵니다. 그 전으로 더 돌아가면 이 대장동 건 원래 LH가 공공개발하려고 했던 걸 당시 국민의힘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LH가 민간개발업자 경쟁하지 말라고 해서 LH가 손을 떼게 하는 명분을 만들어줬고 또 성남시 그때 국회의원 국민의힘 신땡땡 그 동생이 업자들한테 억대의 돈을 받아서 신땡땡 그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위에서 이거 대장동권에서 LH 손 떼라고 그렇게 공격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LH를 포기시켜갖고 민간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이 땅에다가 계약금 심어놓고 그래서 이게 민간 업자의 사업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이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는 부산저축은행 그 피해자들이 정말 땀 흘려서 번 돈을 묻어놓은 거 그거를 갖다 불법 대출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왜 윤석열은 그거에 대한 수사를 안 하고 있고 직무유기까지 하면서 대통령까지 되고 이 수사를 갖다가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놓은 그것부터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수익을 부산저축은행 그 피해자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점부터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특수 직무유기죄 아직 공소시효 살아 있습니다. 2022년 동아일보의 대장동 개발 및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 보도입니다. 한국신문협회는 이 보도를 한국신문상 뉴스 취재 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3년 전 동아일보에 수상 기사를 첨부한 뒤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해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나라는 후퇴하고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후과는 계속되고 있다며 해당 보도의 영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상 취소와 사과, 정정 보도를 요구한 이유로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 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의 입마저 통째로 틀어막으려 든다며 자신의 범죄 기록을 역사에서 아예 지워버리겠다는 섬뜩한 범죄 세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언론 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2021년 11월 3일에 동아일보가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임을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남욱과 정영학에게 얘기했다는 발언이 정영학 녹취록에 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2022년 3월 9일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진 건 저 딱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 보도. 저 보도에 출처가 없어요.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화면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출처가 없고 정영학 녹취록 제가 1325쪽 전면 공개했죠. 저에게 없습니다. 근데 저걸로 인해서 대장동 주범은 이재명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언론이 이재명을 윤석열로 주범을 바꾼 겁니까? 제가 보기엔 저 동아일보가 주범을 이재명으로 만든 건데요. 대장동하고 조폭연루설 때문에 그때 그 대선을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당시 대선 선거를 뒤집은 거는 언론도 공범이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 정원 유착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명백하게 사실이 드러난 만큼 대장동 그분 보도를 추종한 언론사들이 추후 보도를 하거나 정정 보도, 사과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권 유린, 살인, 사법 살인, 학살, 그리고 헌법 파괴 이런 행위를 저지른 권력자들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공유해야 돼요. 이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이거를 기억하면서 시간이 가서 이게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언젠가는 그 바탕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고통에 대해서 좀 망각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망각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주 작으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키가 크셔. 자, 오른발 한번 들어볼까요? 오른발. 잡아야 돼요.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른 나라에 가서 겉보기만 보고 오셔서 한강에다 저걸 지금 시민들의 세금을 강물에다 뿌려대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그림으로 모셨습니다. 야, 이런 그림이 존재하나?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사람들이 본선에서 같이 방송에 나오는 경우는 난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하신 분입니다. 와, 근데 이분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폭이 없는 거야. 아니면 정말 아름다운 거야. 멋있는 거죠. 예. 이재성 전 예비 후보. 죄송합니다, 형님. 힘이 좀 부족했습니다. 뭐? 꼭 이기고 싶었습니다, 형님. 괜찮다. 다들 욕 봤다. 그럼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재수 또한. 그래서 형님 지금 바로 볼게요. 현재수, 야, 원팀. 아니 이 아름다운 이 경쟁, 아름다운 승부, 부산 민심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후보님? 원래 이제 선거가 다가올수록 뭐 서울, 부산 할 거 없이 이 좀 격차는 원래 좀 좁아집니다.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다만 격차는 좁아지더라도 그것을 골든 크로스를 넘어가지고 역전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니까 일단은 뭐 제가 이제 선거 일곱 번째거든요. 선거 6번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 얼마나 많은 상황들을 제가 겪어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한 과정일 뿐이고 오직 시민들 믿고 한 분 한 분 간절한 마음으로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만이 전재수 선거 전략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박형준 국회 앞 삭발, 지금 삭발했다고 합니다. 보통 선거를 앞두고요, 삭발을 하면 지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습니다. 강원도 도지사도 삭발을 하고 부산시장도 삭발을 했는데 이런 거 안 하고 민생에 협력하는 국민의힘이 돼 주시길 바랍니다.
정당 지지율 이거 아주 대박 사건 났습니다. 국민의힘이 15%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장 낮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와, 15. 네. 그래서 양당 격차가 무려 33%포인트 대로 벌어졌습니다. 예. 15%는 좀 해석을 해줄 수 없을까요? 어느 정도인지. 제일 최저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가장 이제 최저고 사람이 있는데 전화를 받고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얘기를 지금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뭐 이번 국정조사도 그렇고 언론들이 다루지 않는데 또 하나 이제 안 다루는 게 조폭 연루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X에 글을 올리가면 그 글만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목할 만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오늘 얘기할 테니까 언론에서 쓰는지 안 쓰는지 한번 체크해봐 주세요. 좋아. 이거는 그냥 제가 뭐 어떻게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니라 벌어진 사실을 전달해 드립니다. 네. 조폭 이거는 이제 여태까지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거였는데 2017년에 이제 7월에 그할 1차 방송하잖아요. 네. 1차 방송을 하기 전에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성남국제마피아파를 수사하고 있었어요. 저때 중앙지검장 윤석열, 중앙지검 3차장 한동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알에 1차 방송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일단 1차 방송에서 그 알이 김형진 이 베트남에서 도피하고 있는데 얼굴을 공개합니다. 이 사람 빨리 잡아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듬해 김영진이 실제로 이제 그 제보를 해가지고 우리 그 경찰이 잡아요. 그래갖고 2018년 4월에 김영진이 베트남에서 체포돼서 압송돼서 와요. 그리고 석 달 후에 조폭과 권력이란 그 제목으로 해가지고 SBS 그할 2차 방송. 그러니까 마치 이 파타야 사건이 약간 이재명 경기도지사 뭐 관계가 있는 듯한 예를 들면 뭐 아수라 영화 옆에 띄우는 이런 방법을 그할 방송 아시죠? 네. 하여튼 그렇게 되고 지금 한참 있다가 이제 요거는 요렇게 일단락이 됐다가 2021년 4월에 박철민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시청 후 범행을 결심했다. 이거는 박철민의 그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진이 여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김영진이. 증인. 재판에서 위증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증죄 처벌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위증하는 거랑 게임이 달라요. 법정에서 하는 거는. 어제 말 무지하게 작정하고 왔더라고요. 어제 김영진 씨의 법정 증언입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지금 피고인석에 있는 박철민 한 사람만이 재판을 받고 끝나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2017년부터 피고인과 경찰, 검사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이 연루된 중대한 사건이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성남시장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8번. 박철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고 국민의힘에서 뒤를 봐줘서 곧 가석방을 받는다고 안양교도소에서 떠들고 다닐 때도 이 사건은 수사한 적도 없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고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대통령이 되면서 정권이 바뀐 뒤에야 이 법정이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박철민만을 이 법정에 세워놓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앞서 박철민의 단독 범행이 아니고 국민의힘도 있고 뭐 검찰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방송도 있고 언론사도 있고 이렇게 하고 나서 검사가 이제 9번 자료를 보시면 물어봅니다. 대박이네. 어쨌든 무고 재판에서는 처벌을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처벌을 원하냐라고 이제 물어봐요. 검사가 박철민의 처벌을 원하세요?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고 검사, 언론, 국민의힘, 박철민의 아버지 외에 다른 분들도 연관성이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철민이 2017년 수사 당시부터 강력부 김땡땡 검사한테 가서 조직 내부의 일들을 폭로하고 또 정치인 이재명과 관련된 것들을 연결시키려고 애초에 사전에 준비를 하고 이런 사건을 벌인 거거든요. 지금 일부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시는데 수사를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와, 여기 2017년이 핵심이네. 2017년에 중앙지검에서 윤석열의 중앙지검에서 이재명을 잡으려고 수사를 벌였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몇 달 후 2차 방송을 할 거라며 저와 선배 이준석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뇌물을 주고 도피와 특혜를 도운 것으로 허위 진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 박철민이 2017년부터 중앙지검 강력부 김땡땡 검사에게 조직의 일들과 이재명을 공격하는 언론과 국민의힘까지 연결되어 특혜를 제공받으면서 조작에 협조했습니다. 저에게 협조를 해주면 특수상해나 상해치사로 10년가량의 구형을 약속한다.
한 사람이 진술하면 주장이지만 두 사람이 진술하면 그때부터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엄청 구체적이야. 어제 김영진 말고 한 명의 증인이 더 있었습니다. 전직 조폭 임모 씨. 임모 씨도 2017년 중앙지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대요. 받았는데 제가 오면서 다시 통화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당시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을 잡으려고 조사를 했다고 사실이다. 2017년에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는 얘기를 우리 조직원들끼리 했다라는 증언을 이제 오늘 오면서 또 통화한 거예요. 대박이네 이거.